재난지원금 수령률 99.1%. 우리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단 2주 만에 90%를 돌파했으며 이제는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5월 11일부터 신청받았고 2일 뒤 바로 쓸 수 있었던 우리의 재난지원금. 신청도, 지급도 빠르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빨리 써버리기까지 합니다. 빨리 쓴다는 건 농담 섞은 말이지만 사실 경제에서 자금 흐름의 속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 2.7%. 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일본은 우리보다 빠른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방식이 주류를 이뤘고 오프라인 방식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더라도 다음날이면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우편을 받아 신청하는 게 주된 방식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추가로 언급하지는 않을 건데요. 다만 지급률만 봐도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자금 지급에 대해 일본은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사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소한 문제 하나. 바로 계속해서 동의를 체크하다 보니 실수로 기부동의까지 하는 일들이 발생한 건데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이니치 신문에서 지난 5월 말쯤에 나온 보도입니다. 특별정액 급부금을 신청하면서 실수로 수급을 희망하지 않는다 란에 체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는 각종 동의를 요청하는 곳과 함께 이 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착각에 의한 수급 거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고노다로 장관도 그 우려를 전했다. 또한 실무자들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홍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우편 발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신청 양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날로그적 일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사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문제의 해결. 우리는 문제가 불거지자 단 며칠 만에 팝업을 띄우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홍보하는 방식밖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설사 개선된 우편물을 다시 보낸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엄청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역량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찌 보면 한일 간의 차이를 상징하는 게 이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선물이 만족도가 가장 높을까요? 바로 현금입니다. 그 다음이 상품권 등의 현금성 자산이며 다음으로 사용처가 제한된 쿠폰 같은 겁니다. 난 아닌데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는 경제학의 효용 관점에서 본 것으로 받는 사람의 만족도는 선택의 폭이 넓을 때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용처와 기한이 제한된 지원금에 대해 불만인 분들도 생기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을 둔 것은 다들 알고 계시듯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번 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설계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지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자금을 일반 가정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바로 소비했던 미국 등의 서구권과 다르게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을 대비해 저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둘 수 없었던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일본을 참고해 해본 적도 없는 정책을 설계했는데 일본은 자국의 과거 경험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똑같이 현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아 쓰는 돈, 이거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동네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평가는 실제 데이터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돈을 풀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제학에는 통화승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을 때 늘어나는 통화량 비율을 의미합니다. 돈은 돌고 돌면서 그 가치가 원래의 가치보다 커집니다. 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근로자는 그 기업으로부터 소득을 얻으며 그 돈은 다시 소비로 이어지면서 가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푼다 하더라도 통화승수가 커질수록 경제효과가 커지는 건데요. 우리의 통화승수는 일본의 2.5배에 달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정책의 약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3년 이후로 경기 부양을 위해 무려 410조엔, 우리 돈 4,7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GDP는 단지 55조엔만 증가, 즉 100엔당 14엔의 GDP 성장만 이룬 겁니다. 같은 기간 우리는 100원당 550원의 GDP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잠깐 반짝하고 실패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며 이는 곧 경제 활력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일본에 비해 적은 돈을 풀었지만 결코 일본보다 못한 경제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경제는 일반적인 경기 흐름에 의한 침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을 감안한 1인당 GDP는 우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거나 우리가 일본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일본의 살인적 물가에 대한 말들이 회자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가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별로 다르지 않거나 의외로 싼 것도 많다는 느낌 가끔씩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경제 폭망에 대한 기사가 한 해도 빠짐없이 나왔지만 비교적 잘 성장해왔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본다는 기사들이 매년 나왔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기초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줄 아느냐,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리고 반도체 기술 자체도 우리보다 뛰어나다. 이것이 현실이며 한국은 따라가려면 멀었다. 제가 실제로 어느 종편에서 들은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 식의 말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함을 느끼곤 하는데요.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산 증인인 유노가미 타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일본 전자, 반도체 대붕괴의 교훈. 여기서 그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망가진 이유를 기술에 집착한 결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도화 능력, 분명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지리멸렬해진 건 기술력이 없거나 떨어져서가 아니라 변화에 대응을 못한 결과물입니다. 부정승차를 줄이고 효과적인 승객 체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개찰구를 고도화해 1억짜리 훌륭한 물건을 만든 일본. 그러나 우리는 KTX의 개찰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의 장인정신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장점과 일본의 장점을 살려 협업해 나간다면 윈윈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위한 그런 전략적 사고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본이 또다시 무역보복을 운운하고 있는 요즘, 이는 결국 일본 내부를 개선하기보다는 혐한 정서에 편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짧은 수가 아닐까. 저는 딱 그 정도로만 보입니다.